형, 저 혼자 빛나는 별이 없다며 나 좀 비춰주라.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별이 될게요. 우범문지기 김일중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법은 없었다. 이것은 민법인가 형법인가? 아리송한 법률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전하, 아직 신에게는 12개의 법이 남아있사옵니다. 법과 든든하게 사는 남자 유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이고 가장 중요한 건 법이겠죠? 법이 가장 중요한 여자 법률신문 기자 박시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야, 오랜만에 노래가 아니 저희가 연기로 또 인사를 드렸는데. 연기가 좀 저 이거 낫네요. 물어보고 예. 싶었어요. 재환님, 12개의 법률 남아있는데 네. 12개의 법 좀 한번 카운트 해줘봐요. 뭐 어떤 법이에요? 12개 법이. 그게 뭐 민법, 형법 합쳐서일걸? 민법병과 합쳐서. 합쳐서일걸? 바로 그냥. 정확히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많이 남아있는 많이 거 아니에요? 남아있죠. 오. 그렇죠. 법은 많으니까. 법은 필요한 법들이 많으니까. 네. 무엇이 중요한지 법이 중요하지. 그렇죠. 법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전 같으면 뭐 지금쯤 이제 막바지 여름이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언제부턴가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불쾌지수가 또 늘어나고 사건 사고가 함께 또 늘어나고 네. 덥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사람이 날카로워지잖아요. 맞아요. 저도 뭐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그거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화나는 걸 절대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좀 말하지 않는 성격이긴 한데 에이. 에이 뭐 누구야. 에이. 불쾌지수 올라가잖아. 이것도 MC가 만져준 손. 아우. 그래요? 화를 잘 안 내는 스타일이구나. 저는 화를 잘 안 내는 스타일인데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불쾌 지수가 높으면은 욱할 수도 있기 그럼요.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이 범죄율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죠, 욱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통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범죄 통계 시스템상으로 2017년 분석 결과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각 계절별로 폭력 사건 발생 건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3월에서 5월 봄에는 2,157건, 그리고 9월에서 11월 가을에는 2,336건, 그리고 12월에서 2월 겨울에는 1,971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름, 6월에서 8월 2,349건으로 가장 많은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체감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요. 휴가철 있잖아요. 휴가철에 이제 신나게 해변에서 놀고 나서 날도 덥고 술도 한 잔 들어가면 폭행십이 정말 많거든요. 많죠, 휴가철에 이제 폭행 관련해 상담 오시는 분들도 확 그 건수가 늘어납니다. 아니 기분 좋으려고 이렇게 놀러 간 자리에서 왜 이렇게 그렇죠. 갑자기 또 욱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별이 쏟아지는 범죄의 계절. 별이 쏟아지는군요. 예. 전과가 쏟아지는 계절. 하늘의 별 말고 전과. 중의적인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불쾌지수 높다고 짜증만 내면은 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노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요. 예. 우리들의 법 보면서 또 시원하게 그 채증을 좀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이 있지 않아. 약간 저기야. 저 모범생 스타일로 굳이 질문 안 해. 선생님 저요. 예, MC 저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근데도 꼭 문제 풀어볼 사람은 저요. 전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답을 딱 맞춰도 좀 이렇게 야물딱지네요. 야물딱지게 맞췄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상큼해요, 진짜. 우리들의 법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최근에 국회 문턱을 넘은 새로운 법률, 어떤 법을 좀 소개해볼까요? 요즘 농촌에 혹시 가본 분 계세요? 농촌에요? 확실히 요즘에는 농업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환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스마트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인공지능 농업. 오. 그렇죠. 그 드론도 뜨고 막 그런 거던데 사실 그 덕분에 저희가 과일이나 어떤 채소 그런 것들을 그 계절과 상관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않나. 재환 씨가 뭐 좋아하는 과일이 특별히 있어요? 저는 과일을 먹지 않아요. 과일을 먹지 않아요. 왜 과일 안 먹어요? 과일 좀 쉬어서. 신과 달콤한 별로 과일이 안 얼마나 많은데. 포도. 포도도 약간 신맛이 좀 들어요. 산미가 있어서. 근데 조금 비싼 과일 잘 사서 먹으면 안 시거든요. 저 샤인머스켓 먹어요. 네. 진짜 고급 과일만 좋아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과일도 좀 먹고 싶고 한데 저 진짜 스마트팜이라는 게 비닐하우스에도 이제는 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속 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요. 스마트폰으로 맞아요. 네. 밖에 외출하시면서 딱 때에 맞게 물 딱 조절하고 뭔가 이렇게 쫙 지붕도 열리고 뭔가 비료도 딱딱 들어가고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러게요. 이번에 이 스마트팜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스마트 농업 확산에 관련된 기본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요.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스마트 농업법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과 지원 체계를 명문화를 했고요. 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 그리고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재정법인 거죠? 네, 재정법이 맞습니다. 확실히 이 스마트 농업, 스마트 팜이 잘 돼야 청년들이 농촌으로도 좀 향하고 일자리도 많아질 텐데 한동안은 청년 농부가 많아진다는 소식이 좀 들렸었는데 요즘 또 갑자기 또 급격히 줄었다면서요? 맞아요. 얼마 전 경기연구원에서 위기와 기회의 농업 농촌 혁신과 포용으로 풀자라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경기 지역만 봤을 때 농가 인구가 2010년 41만 2천 명에서 2021년 28만 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중에 20세에서 39세 청년 농가 인구는 7만 7천 명에서 3만 3천 명으로 57%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실제로 일하는 양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피 현상이 좀 있을 것도 한데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좀 스마트하게 제정이 좀 됐나. 네, 지원 네. 내역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네. 먼저 공공기관이 총괄하게 되는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가 새로 생깁니다. 여기서 스마트 농업 관련 주요 정책 사업들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스마트 농업 관련 교육, 정보통신기술, ICT 보급과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 농업 관리사 제도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AI나 로봇 등의 기술 개발과 기자재, 데이터 표준화 지원 근거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IoT 장비를 수집한 데이터는 스마트 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농업인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 농업 지원 거점 단지도 지정이 되어서 청년 농업인 양성과 기술 상용화를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아니 이렇게 농촌이 좀 갈수록 똑똑해져야 인구 소멸도 좀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농업인들이 워라밸을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재환 씨도 충분히 워라밸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아니요. 저는 간헐적 단식급으로 네, 일을 몰아서 엄청 많이 하다가 쉴 때 그냥 하루 잠깐 쉬고 좀 지내고 있어서 워라밸은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커홀릭, 워커홀릭. 워커홀릭. 워커홀릭입니다. 워커홀릭. 워커홀릭. 그래요? 예, 아니 저희가 스마트팜 얘기하다 이제 워라밸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 네. 스마트팜 하면 실은 네덜란드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는 이미 좀 굉장히 많은 농업 부분이 스마트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덜란드가 한마디로 스마트팜 대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온실 관련 복합 환경 제어기하고 관련 설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이제 농산물 수출 강국이 됐습니다. 또 네덜란드 대표적인 농업 도시로 베스틀란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글라스 시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길이 닿는 곳마다 유리 온실이 펼쳐져 있는데 네. 약 6,000개 동이 돼 있어서 와. 정말 눈이 부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민에 대한 시선이 네덜란드에서 사실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뭐예요? 이 농민들이 분홍이어서 그런 건데 아, 이해된다. 예,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 따르면 네덜란드 농민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분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배아파한다는 시선이거든요. 그런 거군요. 너무 부럽다. 이래야지 청년들이 가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확실히 그렇게 성공한 원인에는 이 네덜란드 정부의 역할이 좀 크겠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 스마트 농업의 성공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육, 사업, 연구 분야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베스틀란트 같은 경우는 바다보다 좀 낮고 습지가 많아서 농사 짓기에 아주 척박했던 지형 조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첨단 기술 개발로 이겨낸 세계 최초의 유리 온실 농업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이 스마트팜 농업 기술을 배우려고 매년 세계 각
각국에서 모여든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도 곧 스마트 농업법 이제 시행이 될 거니까 네덜란드처럼 예, 분홍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재환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예.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이거 보면 노래와 춤이 절로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가 세계적인 IT 강국이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 재환 씨의 정말 화이팅답게 앞으로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기를 희망해 보고요. 잘 사는 농촌뿐 아니라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법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입법자를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I've seen too many people struggle and financially and mentally, and that's not fair to the families. So there has to be some kind of solution to bring justice.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남은 가정을 한순간에 산산조각을 낼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자가 피해자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다 자라지 않은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만 착용할 경우에는 중상 위험도 이제 5배가 이제 높은 것으로 6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카시트가 이제 필요하다. 자, 오늘 입법자들의 주인공은요, 인생에서 한 번 만나기도 힘든 기적을 여러 번 경험하고 계신 분입니다. 기적의 사나이,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이제 한여름이고 날씨 더울 수 있는데 요즘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십니까? 뭐 일이 많습니다. 바쁘시죠? 좀 쉬기도 해야 되는데 예. 당내도 그렇고 또 뭐 통과시켜야 될 법안도 그렇고 또 법안들도 좀 더 만들기도 해야 되고.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뭐 좀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휴가는 기회가 되면 또 하고 해야죠. 그러게요. 예. 아니, 요즘에 이제 보통 이제 8월 뭐 이맘때가 이제 뭐 바캉스철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휴가를 따로 다녀오시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또 최근에 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제도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은 또 바꾸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북한에서 이제 겪었던 어려움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하나부터 여기까지 오기에 이제 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또 그것이 이제 삶의 또 체질화되기도 했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의 그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이제 생활했었었고요. 여러 이제 현장들을 이제 방문도 하고 또 방문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원님 이제 그 국민들에게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정치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좀 정치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사실은 돌아보면 이제 굉장히 또 감회가 이제 새롭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닙니다만 북한에서 꽃제비 출신이라고 하는 뭐 거지 아이였고 대학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인생이 바뀌었고 또 국민의 그 선택을 이제 받았고 어찌 보면 정말 보람됩니다. 그래서 법이 하나씩 통과될 때마다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삶의 의미가 또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입법 활동, 이런 의정 활동이 좀 낯설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좀 잘 해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입법, 네.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의정 활동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이제 상이 있습니다. 네. 입법을 가장 잘한 의원에게 차려지는 그 상인데 오. 그게 이제 국회 의정 대상입니다. 예. 이제 국회 의정 대상을 제가 이제 받았었는데 축하합니다. 국회 의정대상. 어떤 분을 예. 하셨길래 대상을. 네, 그 법안 중에서 북한 이탈주민법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것에 10년 이상 이제 중국에 내지 제3국에 체류했던 사람들에게는 정착지원금의 일부를 좀 삭감한다든가 더 이제 심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10년 정도를 제3국에서 살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충분히 올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 이제 올 수 있음에도 안 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헌법상 북한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제3국에 살고 있는 주민도 이제 광의로 해석할 때 우리 국민인데 그들이 자구 책으로 이제 탈북해서 넘어오고 또 뭐 중국과 같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세상 밖에 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독소조항을 10년 그런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자유를 찾아 넘어오는 사람들은 언제가 됐든 우리는 똑같이 이제 국민으로서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우해준다.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해가지고 그 삭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의정 대상을 받을 큰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예. 확실히 초반에는 탈북민의 인권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을 하셨다면 이제는 뭐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대안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법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성호 의원님의 금지 오격, 우리 아이들을 지켜라. 자,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이래도 음주운전 하시겠습니까? 한국판 벤틀리법,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법입니다. 예, 저희가 벤틀리법 하면 아직도 조금 생소할 수 있고, 네. 우리 재환 씨나 저는 또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벤틀리 하면 또 떠오르는 또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한 브랜드죠. 너무 예. 고급차. 하지만 지금 여기서의 벤틀리법은 전혀 다른 얘기겠죠? 어. 예, 이게 왜 벤틀리법인지 이게 사람 이름인가요? 뭐 자동차 회사 이름은 아니고요. 정확히는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입니다. 이름인데요. 네. 예. 고작 이제 5살이던 이제 벤틀리와 이제 3살, 3세인 이제 메이슨의 그 사연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있은 일이고요. 이제 두 어린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잃게 됩니다. 또한 이제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제 동생도 잃게 되고 그 사고가 일어났던 것은 음주운전자에 의해 가지고 사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졸지 이제 두 아이의 보호자가 되게 됐고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생계 부담을 이제 져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할머니가 이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입법 청원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벤틀리의 이름을 따서 이제 벤틀리법이라고 이름이 이제 지어졌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음주운전자가 피해 그 가족들에게 보상을 하는 이제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벤틀리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군요. 예. 네. 이게 그 테네시주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게요. 하고 저희도 있나요? 얼핏 알기에 이게 그 미국 내에서도 한 주에서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예. 테니시 주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현재 미국의 한 20여 개 주에서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좀 됐군요. 그만큼이나 이제 무겁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법이 또한 제도적으로 입법화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벤틀리법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꽤 된다고 들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 건수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총 15,862명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48명. 그러니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8.5%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상이라도 좀 받아야 될 텐데 많이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전의 경제적 상황을 유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를 잃은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전에 약 220만 원에서 사고 후에는 이제 100만 원 정도로 이제 절반 넘게 이제 감소하게 되었고, 네. 또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가정 또한 전체의 55.4%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이후 가정 형편이 상당하게 어려워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보면 결국 양육비의 의무자는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건가요? 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양육자를 잃은 유자녀를 위해서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음주운전 가해자를 양육비 채무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시나요? 그 성년이 될 때까지 그런 어떤 교육비, 그런 성장 비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 이제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양육비는 혼인관계 종료 시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는 상대방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양육비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것인 만큼 피해 사고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시켜 줄 수 있게끔 이제 돼야 하고요.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가해자가 예를 들어 양육비를 줄 만큼의 내가 재산이 없다. 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양육비 안 준다고 버티는 가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을까요?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채무 관계에서도 이제 자주 발생하는 이제 문제점이죠. 그 점은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출국 금지 요청이라든가 예. 또 명단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도 시름만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 통과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은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집중했는데 그러나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남은 가정을 한순간에 산산조각을 낼 수 있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약하게나마 피해 가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맞습니다. 경제적인 도움 또 나아가서는 정서적으로도 좀 지원해줄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경각심도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경각심이 가장 중요할 예.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지성호 의원의 금지옥엽 우리 아이들을 지켜라 두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지킴은 카시트를 타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자, 안전벨트는 생명벨트. 그보다 더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차량 내에서의 카시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근데 법적으로도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어린 아이들이 카시트에 타지 않으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 현재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유아 보호용 장구지요. 카시트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받도록 그렇게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서 사실 잘 모르는데 주변에 카시트 없는 자동차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죠. 그래요? 네, 만약에 교통사고 나면 굉장히 큰일 날 상황인데 네, 실제로 차량 내 탑승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안전의 정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2018년 기준 횡단 중 보도 통행 중 사고 등 차량 외부에서 상해가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3,56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차 대 차량 단독 사고로 인해서 차량 내에서 상해가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6,44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차량 내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나 대응 같은 게 좀 필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시트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카시트 문제가 미착용이 문제인 거지 이미 법적으로는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린이 카시트법을 또 내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만 6세 이상이 되면 카시트 사용 의무가 사라지고 성인과 똑같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만 6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용 안전벨트만 착용하기에는 아직 체격이 너무 작다는 것이지요. 하긴 너무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 아직까지. 예, 이게 실제로 체격이 다 자라지 않은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만 착용할 경우에는 벨트가 목을 좀 감는다든가 벨트가 복부를 좀 충격을 좀 준다든가 그런 이제 복합 중상 위험도 이제 5배가 이제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6세 이상의 어린이에게도 카시트를 착용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카시트 착용을 좀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운전교통법에 따르면 8세 미만 아동 혹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기에 좀 체구가 작은 150cm 이하의 키를 가진 이제 어린이는 반드시 연방 정부가 승인한 유아용 카시트 또는 부스터에 앉히게끔 되어 있고요. 키가 작고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이 안전벨트를 매면 이게 목으로 안전벨트가 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사고가 나면 오히려 목에 충격이 가해져서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카시트가 정말 꼭 필수적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재한 씨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만약에 부모가 어린이를 안고 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를 안고 타는 경우? 안고 타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저는 위험할 것 같아요. 왜 네. 이런 거 어른들이 예전에 해줄 때가 있어요. 아유 뭐 엄마 안전벨트 하자 이러고 이렇게 네. 아이 손을 아이 깍지 안고. 껴가지고 안 치는 경우 네. 있는데 내 무게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해요. 부모가 받을 충격을 아이가 흡수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큰 충격받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성인 몸무게의 7배에 달하는 충격을 아이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카시트를 태워야 한다는 걸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무조건이네요. 그러네요. 이걸 알고 나면 진짜 안고 타는 건 못 하겠네요. 네. 결국 의원님도 이런 걱정들 때문에 내신 법안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어린이 카시트법,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핵심 내용은 카시트 의무 착용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13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뿐만 아니라 실은 요새 썬루프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데 간혹 정말 이렇게 외지거나 아니면 좀 풍경 좋은 데거나 이럴 때 아이들의 얼굴이 이렇게 썬루프 위로 올라와서 막 이렇게 손 흔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해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 큰 어른들도 머리를 이제 머리를 그래요. 그걸 하고요. 네. 또 한 번은 이제 어르신이면 택시인 줄 알고 차를 멈춰 세운 적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 머리를 위로 올리고 지붕 위에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진짜 알고.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왜 간혹 왜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썬루프 열고서는 막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네, 그런 맞아. 연출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썬루프 열고 일어서거나 하면 정말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법이 좀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고 또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본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
교통사고 시 어린이 치명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 이제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첫째, 현행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카시트의 경우에도 착용률이 굉장히 이제 저조합니다. 국민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개별 국민에게 카시트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저소득층, 이제 취약계층에게 영유아용 카시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를 어린이용 카시트까지 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안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 게요. 왜 우리 출산 준비물 리스트 보면 카시트가 빠지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카시트가 굉장히 고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최소 10만 원 정도는 하고요. 정말 유명한 그런 외국에서 온 제품이다. 뭐 왕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런 카시트 100만 원이 넘기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소득층에게는 크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비용 지원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행복해질 두 가지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우리 의원님께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유년기 또 청소년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특히나 이곳에서의 우리 아이들의 안전, 행복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제가 전반기에는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었고 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좋은 점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환 씨 어때요? 오늘 지 의원님과 함께 좀 입법자들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정말 사회 곳곳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사는 분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에너자이저 같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을 정도로 네. 각 사회 계층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아우르시는 게 너무 멋지신 것 같고 북한에서 탈출하실 때도 굉장히 기적같이 이렇게 또 돌아오셨는데 그렇게 기적처럼 남아서 또 기적처럼 국회에 입성도 했는데 앞으로도 또 많은 그런 기적들이 분명 벌어질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적이 좀 일어날 것 같으세요? 기적은 항상 이제 설레게 하고 이제 좋은 것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이제 있는 그 기적이 있다면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또 정치인들은 내일이 일을도 이제 잘 모르는 것이 또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기쁘게 이제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앞으로의 기적이 또 일어날 거다라고 재환 씨가 얘기하니까 무슨 애기 동자 같았어요. 네. 마치 앞날을 내다보고 온 사람처럼. 그렇죠? 좋아요, 네. 우리 의원님 앞에 기적이 많이 있습니까? 기적 많이 있습니다. 예. 신수가 밝다.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의정 활동도 앞으로도 열심히 하실 텐데요.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이제 법안들을 입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들 이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실도 보면 북한 이탈 주민 권익센터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법률을 몰라서 사기를 당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이제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적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와가지고 바로 적응이 안 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인데요. 대통령 이제 국정과제에도 들어갔지만 이제 법안으로 제가 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는 법안들도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환경노동위원회 여러 이제 법안들이 있습니다만 또 대기환경보존법이라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CPM, FPM 이런 것이 있는데 CPM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자가 아주 작은 이제 미세먼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공장 굴뚝에서 나는 연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미세먼지구나 하는데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도심에서도 이제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치명적인 또 미세먼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것을 이제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꼭 돼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좀 더 나은 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지성호 의원과 함께 했는데요. 좀 뭐 당부라든지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저는 오늘 약간 좀 되게 따뜻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미래는 사실 이제 아이들이 또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안이 있고 방금 또 미세먼지 말씀하신 것도 그 맥락에서 또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그 따뜻한 법안이 계속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저도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 의원님 힘내서 또 그렇게 따뜻한 한국 될 수 있도록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을지 저희가 다 짐작하기도 어렵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또 청년들 그리고 많은 분들 국민들에게 힘든 속에서도 기적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이제 의원님이 또 그 터전을 닦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로 저희가 이렇게 부탁과 좀 당부 또 응원의 말씀도 드렸는데요.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향하다 보면 그와 관련된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법을 제대로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이 서울 살면요 매일매일 전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가 주차 전쟁이 아하. 아닐까 싶어요. 주차 때문에 정말 난감한 적 많거든요. 난감하죠, 진짜. 너무 많죠. 저는 항상 뭐 어디 약속 있거나 하면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주차장 검색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주차장 근처에 어디 있는지, 뭐 발레 파킹은 되는지, 인근 공영 주차장 어딘지,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주차장 상태, 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지 여기까지 항상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장을 들어갔을 때 이거는 절대 그 사람이 얌체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들어가다가 이제 자리가 하나 났다 싶을 때 이제 가까이 가면 소형차가 한 대가 보여. 무석 보여요. 그러니까 가려져 있던 게 보이는 가려져 거지. 있던 게 보이니까 숨어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주차를 잘 못하고 언제나 이렇게 뺑뺑뺑 돌아야 되는 거. 보통 법원들을 보면 굉장히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네. 갑자기 재판을 가야 하는 뭐 법조인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당사자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서 이중 주차가 약간 좀 많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들어가는 분이 계시고 휴대폰 번호도 안 남겨 있으면 이거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네. 되는.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차 분쟁 관련해서 정말 소송전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량 같은 거 우리가 함부로 가로 주차 해놓으면요. 그 앞에 있는 차가 아예 차를 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주차해두고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우, 이거는 좀 말 그대로 정말 불쾌지수를 확 높일 수 있는 네, 이런 뒤로 비매너 주차가 굉장히 문제인데요.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 또한 주차장 빌런이라고 합니다. 네. 주차 악당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저희가 소개해드리죠. 자, 그동안 장기 체납된 관리비를 좀 걷겠습니다. 월 50만 3천 원이니까 한 3천 되겠네요. 아니 뭐라고요? 3천만 원? 5년이 넘도록 얼굴 한번 보이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관리비? 나는 못 냅니다. 배째. 자, 배째는 건 제 담당이 아니고요. 미납 임차인 계신 3층에서 5층 사이 엘리베이터 운행 안 될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 망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당장 어떡해요. 뭐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저 주차장 차단기 설치한 거 보셨죠? 이제 주차 요금도 제대로 내셔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들 쉽게 사셨어.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아니 임차인에게 주차요금까지 받고 이게 말이 돼 이거? 내 이것들을 그냥 내가 어제 주차요금을 얼마나 낸 줄 알아? 어디 해볼 테면 해봐. 탁! 삑! 어머머머머머머. 이거 어째? 저기요 어디 가요? 차 좀 빼요. 저기요, 왜 차 안 가요? 앞에 무슨 일 있어요? 저 되게 바쁜데.
아니 차가 앞에 떡하니 주차가 돼 있어요. 나 미치겠네. 아 나 이러다가 우범 녹화 늦는데. 빵! 야, 이거 뭐. 줄줄이 난리가 났네요, 지금. 네. 지금 그 재환 씨가 연기한 게 주차 빌런인 거예요. 그렇죠? 네, 주차 빌런인 거죠. 에라 제가. 모르겠다고 그냥 주차를 네. 해버리고 아무도 못 나가게.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뒤에 어디. 사람들 줄줄이 다 어떡해요. 그렇죠. 꼭 바쁠 때 꼭 이런 일이 터진다니까요. 차단기 앞에다가 지금 주차를 해놓고 해놓고 나가버린 나간 거죠. 거예요. 네. 예, 뒷차들이 지금 아무도 못 나가는 거지. 근데 또 뒤에 차들이 같은 상가 분들이신 거죠. 이 뭐 상황에서. 임차인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임대인이 제가 등장을 해가지고 네. 주차비 거둘 거고 안 내면 그 해당 층수 엘리베이터는 운행 안 하게 하겠다. 야, 뭐 이거 차단기 설치하겠다 뭐 좀 하신 센데. 건데. 자 해서 어쨌든 우리 저 재환 씨가 네. 연기했던 그분이 화가 나서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SUV 차량이 지하 주차장 입구를 딱 막고 주차하고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네.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다. 이분이 일주일 정도 나타나질 않았는데요. 와. 그래서 건물 관리단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이제 CCTV 등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임차인인 40대 남성 A 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역시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관리비 때문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관리단 측이랑 일부 임차인이 지금 이 관리비 때문에 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 관리단 경고문 관리비 장기 체납에 관하여라는 안내문까지 적혀 있었다고 하니까 좀 어떤 상황인지는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요. 관리단이 최근에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연기한 것처럼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니 불만이 있어도 이렇게 되면 상가 사람들이랑 고객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러니까. 이거 견인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장 견인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다가 불법 주차해놓으면은 견인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사유지인 거죠. 그러니까 또 도로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직접 견인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경찰이 이 차량 자체를 압수해버리는 그런 절차도 검토는 했는데 압수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상 나라에서 직접 개입해서 이 차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기가 또 쉽지 않았던 거죠. 어허, 웬일이니. 아니, 어쨌든 근데 경찰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은 했을 테고, 네. 계속 이제 차주인에게 연락은 했을 테지만, 정말 일주일간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네, A 씨에게 계속 경찰이 출석 통보를 했지만 네. 연락이 닿질 않았고 일주일 만에 좀 연락이 닿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 측에서 일반 교통 방해랑 업무 방해 혐의를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차를 빼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가 지금 상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거는 조금 어우, 조금 약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지금 일주일이면은- 그 주차장을 막아놓은 건데, 네. 그야말로 명백한 업무 방해 아닙니까? 그럼요. 업무 방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반 교통 방해죄에도 해당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요. 일반 교통 방해죄라고 하면 육로, 수로, 교량의 손괴 또는 불통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앞서 MC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 방해에도 해당을 할 수 있어요.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위력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그 장소를 막아둠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이렇게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아니면 교통을 좀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가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좀 홧김 때문인 걸로 좀 많이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한 거죠. 네, 2020년에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 주차장에 이제 밤에 가로로 차를 세워서 입구를 막아선 일이 있었어요. 당연히 주민들은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했고요. 이게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놔서 그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자, 2021년에는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이제 주차장을 또 가로 막았는데 그것도 이유가 같았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장을 막아서 좀 이동 안내문 같은 걸 붙여놨는데 이분이 외려 경비원에게 내 차가 더러워졌다. 100만 원을 달라. 네? 이렇게 아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네. 물론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곤 하죠. 그렇죠. 예. 저는 제가 붙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주차 위반 스티커 같은 거? 의정관에서 붙어본 적이 있어서 의정 녹화장에서 붙어본 적 있어요? 녹화장에서 붙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니 제가 우리 다 네. 차량 등록해 주시는데 왜 붙은 거예요? 아니 조금 빨리 들어오려고 제가 늦어가지고 예. 그 바로 들어오는 문 앞에 건너편 있잖아요. 예. 차들 좀 이 건물 여기 앞에? 이 건물 앞에 건너편 네. 거기 차들 가끔 세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세우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방송하고 내려가는 보니까 스티커가 이제 야. 전형적인 불법 주차라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네. 도로를 막고선 전형적인 불법 주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예, 저는 여기서 겪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아까 뭐 주차장 입구도 막고, 뭐 이렇게 막 홧김에 일을 저지르고 했던 것들, 실제로 좀 처벌이 되고 있나요? 네, 이 불법 주차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안에서처럼 이렇게 입구를 막아둔다거나, 뭐 상가 앞에, 가게 앞에 불법 주차해놓음으로써 통행 어렵게 해가지고,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들도 있고요.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해서 사람이 다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불법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처벌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 뭐 차를 대놓고 어떤 상가 앞이나 문 앞 같은 걸 막아둔 경우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거나 실제로 어떤 손해라는 거를 딱 측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 사례를 보자면요. 2018년도 8월에 이 역시 인천 연수구의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이제 그 출입로에 한 7시간 동안 주차를 해둔 50대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놓고서는 좀 실갱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교통을 방해하고 이제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 경우에는 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거든요. 좀 불법 주차 어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말 근절돼야 되겠죠. 중요한 건 사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시면은 미리미리 내가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법 시청하시면서 관련된 법 정보 빠지지 말고 체크해 주세요. 그럼요. 여기 유능한 변호사가 있고요. 또 인변, 법률 인변. 기자가 있고, 또 법학도도 있고, 네. 화도 내지 않는 재환 씨도 있으니까 우리들의 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여러분 삶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좋은 법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여기서 인사드리죠.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함께해요.